방송 여러 막장 드라마들. 저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하시지만 현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도 웬만한 막장 드라마 뺨을 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매장에 유독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요. 자주 오시다 보니 나중엔 얼굴이 눈에 익었는데 보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게 다 저희 브랜드 옷이더라고요. 하루는 신상 운동화를 보러 오셨다면서 저보고 사이즈를 찾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운동화를 찾아드리면서 말했어요. 저희 브랜드 옷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제 물음에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아, 네,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브랜드 옷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 말에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그냥 단골 손님에 대한 립서비스 같은 말이었는데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분이 며칠 뒤에 멀끔한 옷을 입고 와선 저에게 언제 마치시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저기 실은요. 제가 이 브랜드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옷을 자주 사진 않거든요. 근데 실은 매장에서 그쪽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옷 산다는 핑계로 자주 온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반해서 일부러 자주 왔다고 하니까요. 쑥스러워하며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9시에 마감하고 나온다고 했고 그분은 그때 자기가 오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겠냐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는데 그날 정말 9시에 가게 근처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차 말고 차라리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매장 근처의 맥주집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운동하시는 분 같았어요. 어깨도 넓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드민턴 아마추어 선수거든요. 와, 그러시구나. 다음에 경기 있을 때 한번 보러 오세요. 알겠어요. 초대해 주세요. 그분은 좀 쑥스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이런저런 대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관심사도 비슷해서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번호도 주고 받았고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놀러 왔고 저희는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면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따로 사귀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꽤나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친네 집은 아버지가 남친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이랑 살고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남친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어머님은 조용조용하고 온화해 보이셨어요. 그때 남친 누나도 조카랑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조카는 초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인 제가 오든지 말든지 내내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만 보고 있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딱히 남친 누나도 그런 걸 뭐라고는 안 하고요. 어머님은 제가 온다고 음식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식사를 했어요. 남친 누나분이 저를 가만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나도 같이 했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도 요리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남친 누나 묘하게 웃더라고요. 현주 씨라고 했죠?
어머님, 형님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보통은 좀 어색할 법도 한데 얼굴이 좀 두꺼운 편인가 봐. 남친 누나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웃고 있는데 누나분이 서비스직이라서 그런가 보다. 옷 판다고 했죠? 월급은 얼마나 돼요? 남친 누나분은 좀 성격이 거침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 받는 월급 액수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잠깐 망설였는데 남친이 대뜸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뭔 상관이야?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여전히 웃으면서 그러고요. 왜 상관이 없어? 옳게 될 사람인데. 남친 누나 말에 남친이 째려보더라고요.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알았어. 저는 좀 놀랐어요. 남친이 그렇게 짜증스러운 얼굴로 누군가를 쏘아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한테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고요. 게다가 남친 누나도 동생이 그러는데 뭐라고 하기는커녕 익숙하다는 듯 웃음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님도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식사만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 남친이 아들이라고 엄청 오냐오냐 컸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남동생이 누나한테 예의 없이 굴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남친하고 누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생각하며 약간은 불편하게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론 누나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애를 키우면서 친정인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은 어머님이 생활하시고 누나는 2층에서 아이랑 함께 산다고 했어요. 누나는 이혼 후 딱히 정기적인 일은 없고 아르바이트만 간간히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야, 아까 누나한테 너무 면박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민망하더라. 아, 그냥 실없는 소리 잘하니까. 그래도 누난데. 자기야, 우리 누나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무시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자기도 뭐라고 해도 되고. 알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고 형님인데 무시하라뇨. 왜 그래?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지금 보니 좀 너무한다. 누나가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살면 남동생으로서 안쓰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친은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누나에 대한 남친의 행동에 제가 다 섭섭하고 예비 형님이 안쓰러운 기분까지 들었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알았어. 저는 오히려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친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커서 누나를 무시하나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형님 대접해드리고 잘 지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요, 제 결심이라는 게 참 쓸데없는 짓이더군요. 왜냐면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오히려 저를 몹시 못마땅해 한 건 형님이셨거든요. 저희 결혼식 땐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고 갑자기 못 온다고 하셨어요. 동생 결혼식에도 못 오고 혼자서 아픈 아이랑 내내 병원에 있으셨겠구나 싶어 안쓰러웠죠. 그래서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아울렛에 들려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급 브랜드인 가방을 선물로 샀습니다. 어머님 것도 거기서 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형님께 드렸죠. 형님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남편과 있을 땐 고맙다고 했는데 남편이 담배 핀다고 나갔을 때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옳게. 네, 형님. 아까 그 가방 얼마 줬어? 왜 그러세요? 혹시 비싸게 준 건가 해서. 저는 비싸게 줬나 싶어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신 줄 알았죠. 아, 그렇게 안 비싸요.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그런데 제 말에 형님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저런 이상한 가방을 비싸게 주고 샀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저는 그 말에 좀 벙쪘습니다. 네? 제대로 된 데서 산 건 맞아? 너무 싼 티 나던데? 나 저런 거 안 매. 매지도 않을 건데. 괜히 우리 승민이 돈만 쓴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안 드세요? 나름 인기 많은 제품이라고 해서. 올케 되게 순진하다. 본인도 판매직이면서. 관광객이니까 덤탱이 씌운 거겠지. 제일 인기 없고 촌스러운 걸 잘 나간다고 하면서.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고심 끝에 산 건데 마음에 안 드네, 싼 티가 나네 하니까요. 많이 마음에 안 드시면 도로 갖고 갈까요? 됐어. 승민이한테 또 한 소리 들을 일 있어? 참, 이런 얘기 승민이한테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마. 괜히 걔랑 내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남매 사이 틀어지게 만들어서 좋을 건 없잖아? 그치?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남편 앞에선 분명 고맙다고 이쁘다고 했는데 일부러 남편 없을 때 저한테 와서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면 앞에서는 맛있다느니 승미 장가 잘 갔다느니 칭찬하면서 저랑 둘이 있게 되면 옳게 다음부턴 음식 만들 때 소금 좀 적게 써야겠다. 아, 짰어요, 형님. 어, 지금 또 물 마시러 왔잖아. 나 밤새도록 물 마실 것 같네, 배부르게. 그러고 획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좀 비싼 코트를 입고 시댁에 갔었어요. 그 코트가 가격대는 좀 있어도 꼭 갖고 싶어서 돈 모아서 산 코트였고 비싼 만큼 한 번 사서 매 겨울마다 잘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코트를 보더니 승미 돈 많이 벌어야겠다. 와이프 수준 맞춰주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산 거고 지금 3년째 입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제 얘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머님한테 엄마,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예요. 나는 이런 거 백화점에서 지나갈 때 구경만 해봤는데 올케가 이런 걸 입고 다닐지 몰랐어요. 그렇게 비싼 거야? 네, 올케도 옷 판매 일을 해서 그런지 눈이 많이 높나 봐요. 하긴 나도 언젠가 들어보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들 허영심 장난 아니래요. 옷도 비싼 거 아니면 잘 안 사고 늘 보는 게 좋은 거 비싼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눈이 너무 높아져서 월급으로 메꾸려고 하면 돈 모으긴 힘들겠다. 그러면서 저를 까내리려는 거예요. 허영 부리고 사치 부린다는 식으로요. 저도 기분 나빠서 말했어요.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입으면 좋잖아요. 저도 이거 최대한 오래 입으려고 산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한 10년은 입어야겠다. 그 정도로 비싸? 네, 엄마. 승미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그러면서 막 호호 웃더라고요. 동생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자꾸만 저를 이상하게 몰고 까내리려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형님이 나한테 왜 저럴까 싶었어요. 내가 뭔가 밉보인 건지 아니면 원래 형님 성격이 저런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누나 성격 맞춰주지 말고 무시할 건 무시하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이 저러나 보다. 나도 그냥 적당히만 지내자. 더 잘할 것도 없고 친하게 지낼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만 지내자. 그렇게 생각했죠. 얄미울 때가 정말 많았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했습니다. 이혼 후 따로 정기적인 일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는 거면 형님도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격적으로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고 모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명절이어서 어머님 댁에서 하루 자기로 했거든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자다 일어나 보니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밖으로 조심히 나와봤는데 거실에서 형님하고 TV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TV는 엄청 작은 소리였고요. 남편은 맥주 마시며 TV만 보고 있고 형님은 옆에서 막 남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나 싶어서 방으로 다시 안 들어가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들어가서 앉아? 왜 자꾸 옆에서 쫑알대? 아니, 나도 잠 안 와서. 그럼 준영이 옆에서 그냥 누워있어. TV 보는데 자꾸 말 시키고 그래. 치.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쏘아붙였고 형님은 삐죽거리면서도 안 가더라고요. 남편은 또 형님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런 면박을 받으면서 왜 저렇게 동생 옆에 꾸역꾸역 있나 싶더라고요. 저도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형님 하는 소리가 결혼하니까 좋니? 와이프 여전히 좋아? 말 같지도 않은 걸 물어. 왜 대답 안 해? 결혼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지? 별거 없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게 동생한테 할 소린가요? 남편은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여자는 같은 여자가 보면 아는데 너네 와이프 허영심 많고 좀 별론 것 같아. 너 카드 간수 잘해라. 너네 와이프 코트 저거 얼마짜린 줄 알아? 사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결혼 전에 산 거라니까. 그리고 사치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걱정되니까. 네 걱정이나 해. 남편은 무슨 날파리 쫓듯 하는데도 형님은 옆에 붙어서 계속 쫑알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보니까 너네 와이프 눈 찝은 거야. 코도 한 거고. 눈은 여러 번 찝은 것 같던데. 너 몰랐지? 코도 실리콘 대박이던데. 아주 가지가지로 제 뒷담을 하더라고요. 저 눈은 한 거 맞는데 코는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맘대로 저를 사치심하고 허영심 있고 성형도 이것저것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 나한테 열등감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야, 너 현주한테 열등감 있냐? 뭐라고? 아니거든? 아, 진짜 꼬래. 야, 그냥 좀 올라가 좀. 나 TV 좀 보자. 남편 말에 형님이 노려보더니 일부러 쿵쾅거리며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말대로 진짜 열등감인가 싶고요. 만약 열등감이라면 형님이 저한테 열등감을 가질 일이 뭔가 싶었어요. 저라고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남 험담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도 했죠. 어찌됐건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저도 형님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왜 그런 건지, 남편은 형님을 왜 그렇게 대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기막힌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겨울에 어머님이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고 저와 남편은 급하게 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형님이 먼저 옆에 계시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셨고 다행히 엄청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서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형님은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민이 아니냐? 누군가가 아는 척을 하길래 쳐다보니 나이 드신 남자분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반가워하며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엄마가 손목을 좀 다치셨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잘못 짚으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통원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시고요. 그래? 큰아버지는 어쩐 일이세요? 큰엄마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허리 쪽에 수술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와 있잖아. 아, 큰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
괜찮아. 우리도 말 안 했어. 큰 수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요새 너네 엄마랑 우리랑 왕래하고 지내냐? 그러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전에 어머님에게 듣기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선 큰 행사나 중요한 일 아니면 큰 집과 따로 왕래나 연락은 안 하고 지내신다고 했거든요. 큰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라고요. 질부, 안녕하세요. 그때 결혼식에서 보고 처음이네. 반가워요. 악수를 청하시길래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저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당연히 조카인 형님하고도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형님을 보고는 의아한 얼굴만 짓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뭐지 싶어서 형님을 보니까 약간 고개를 돌리고 막 폰을 보면서 바쁜 척을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온 것처럼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겁니다. 아무리 왕래가 없이 지내도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시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하신다는 말이 근데 저 사람은 누구냐? 일행이냐?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이 동그래졌고 남편이 급하게 큰아버님을 모시고 복도로 가더라고요. 왜 그래? 큰어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요. 그럼 질부도 같이 가야지. 그럼요. 자기야, 빨리 와. 남편이 그렇게 허둥지둥 얼버무렸고 큰아버님은 더 이상 형님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조카를 보고 누구냐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일단 큰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입원 병동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큰아버님이 왜 아까 형님을 못 알아본 건지, 또 형님은 급히 어딜 간 건지, 남편은 왜 그렇게 당황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인사드리고 나온 저희는 치료가 끝난 어머님을 모시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왔다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형님도 남편도 다 수상했지만 일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갔는데 도저히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조카 보고 누구냐니요. 아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형님도 자기가 소정이라느니 왜 자기 몰라보느냐니 하지 않고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고요. 이건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다음날 혼자서 그 병원의 큰어머님이 묵고 계신 입원실을 다시 찾아가게 됐죠. 제가 들어오자 큰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제 왔던 질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뭐 놓고 갔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쭤볼 거? 뭔데? 말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치료실 앞에서 저랑 승민 씨 사이에 있던 사람 왜 모르신다고 하신 거예요? 응? 조카시잖아요. 승민 씨 누나요. 근데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 물음에도 큰아버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중간에 있다가 전화 받으러 간 여자가 혜진이라고? 갑자기 혜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큰아버님의 물음에 이번엔 제가 물었죠. 혜진이요? 승민이 누나면 혜진이잖아. 그 여자가 혜진이라니.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 형님 이름은 소정이에요. 근데 갑자기 혜진이라뇨. 소정이가 아니라 혜진이라고요? 소정이는 또 누구야? 저희 형님 이름이요. 제 말에 큰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 하시더라고요. 질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승미 누나는 혜진이밖에 없고 혜진이는 8년 전에 죽었잖아. 승미처라면서 그것도 몰라?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 뒤가 쭈뼛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게 무슨 승민 씨 누나가 죽었다고요? 아니, 결혼한 남편 누나가 죽은 것도 몰라? 8년 전에 병으로 죽었잖아. 걔가 죽은 지가 언젠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형님이니 그러는 거야?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순간 휘청했습니다. 큰아버님은 놀라서 저를 잡고 간이의자에 앉히시더라고요. 큰아버님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질부말론 어제 그 중간에 있던 여자가 승민이 누나고 이름은 뭐? 소정이? 그런 이름이라 그거야? 네. 나도 재수 씨랑 연락이 많은 건 아니라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승민이 누나. 그러니까 혜진이는 8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 그리고 승민이만 키우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그 소정이란 여자는 본 적도 없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이나 남편도로 한번 물어봐. 나도 재수 씨한테 전화해 볼 테니. 저는 고개를 겨우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자 큰아버님은 혼자 갈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곳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그 상황이 더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형님으로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싶고요. 저는 집으로 가려다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왜 나를 속인 건지, 진짜 누나는 죽었다는데 왜 그런 사실은 나에게 다 숨긴 건지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밖에서 몇 시간이나 배회하니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안 받았는데 남편이 전화 좀 받으라고 문자가 오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집 근처야. 병원 갔었다며? 큰아버지 뵈러. 어머님한테 들었어? 나 지금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거 알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말이 다 뭐냐고.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해. 전부 다 얘기할게. 남편은 몹시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겉옷도 벗지 않고 그 옆에 앉았어요. 왔으니까 다 설명해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진짜 미안해. 속이려던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 형님, 아니 그 여잔 누구야? 진짜 누나 아니잖아. 누나처럼 그냥 여기고 살고 있어.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 상황에서조차 숨기거나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속이는 거면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아까 큰아버님 만나러 병동 갔다 오면서 나 오만 가지 생각 다 했거든. 내 생각으론 그 여자 그리고 준영이 친누나가 아니라면 당신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정말 누나처럼 지내는 것뿐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내 추측이 맞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냥 다 말할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속이고 싶지도 않아. 말해. 우리 누나 죽은 거 맞아. 그리고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른 그 여자는 우리 누나 친구야. 친구? 근데? 근데 왜 누나라고 속였어? 그 누나는 엄마랑 살았는데 우리 집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 근데 그 누나 엄마가 돌아가셨고 오갈 데 없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 우리 엄마를 거의 친엄마처럼 여기면서 살았고 우리 엄마도 딸이 2명 있는 것처럼 하셨고 그런데 자기도 들었다시피 우리 누나 8년 전에 혈액암으로 죽었어. 우리 엄마 딸이 죽고 나선 제정신 아니었고
그때 소정이 누나가 우리 엄마 위로 많이 해주면서 엄마랑 딸로 지내자고, 자기는 엄마를 잃었고 엄마는 딸을 잃었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한 거야. 자기를 친딸처럼 생각하라고. 엄마도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소정이 누나 말대로 그렇게 지낸 거고.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런 얘기를 숨기는 데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그럼 준영이는? 준영이라는 말에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누나 미혼모고 아들이지 뭐. 애아빠는? 나도 잘 몰라. 끝까지 이럴래? 검사해볼까? 제 말에 남편도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 그렇다고 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런 사연이면 나한테 말 못할 이유 없잖아.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을 속일 이유가 없어.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가만 생각해보면 형님도 이상해. 엄밀히 친딸도 아니고 딴 식구인데 내가 당신 와이프라는 이유로 그렇게 못되게 굴 이유 없거든. 내가 눈치도 없는 줄 알아? 내가 기분 나쁘고 찜찜했던 것도 결국 이거야. 어머님이 딸 잃고 딸 친구랑 같이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는 다른 문제야. 아이까지 그렇게 품어주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까지 딸인 것처럼 속여서 산다? 그건 내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당신 애지? 준영이. 그렇게 묻는 제 목소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니라고 하길 바랬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남편의 대답을 듣자 저도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추측했던 게 맞더군요. 그럼 그 여자랑 사귀고 애까지 낳았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하룻밤 실수였어. 내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였는데 그만 애가 생겼어. 그 누나는 임신한 거 알고 잠수 탔고 나중에 누나 죽을 때 다 돼서야 애 안고 돌아온 거야. 나는 그 여자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애 가지고 그렇게 잠수 탄 것도 너무 싫은데 그 여자는 절대 내 애인 거 누구한테도 말 안 하겠대. 그냥 이 집에서 엄마랑 살면서 조용히 애만 키우겠대. 엄마도 이미 애까지 데리고 온 데다 누나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살자고 하고 그렇게 된 거고. 내 실수긴 하지만 정말 그 여자 너무 싫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한테 말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이런 거 알면 미친 집구석이라고 자기가 도망칠 것 같았어. 그래서 차마 말 못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울더라고요. 남편은 울었지만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속임을 당했고 진짜 울고 싶은 건 전데요. 남편의 누나인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남편 애까지 낳은 생판 남이었고 그 사실을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저에게 감쪽같이 속인 거였으니까요. 만약 우연히 큰아버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감쪽같이 몰랐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남편의 아들이 커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럽던지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미안하다고 말리는데 우리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죠. 어떻게 그런 일을 속일 수 있느냐면서요. 그렇게 결국 부모님들끼리도 한번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서 어머님께 따지셨고 남편과 어머님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애가 절대 남편 애라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딸처럼 살겠다고 했대요. 어머님도 차마 내칠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남편은 이성적인 감정 같은 건 정말 하나도 없고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싫어서 제가 원하면 그 여자더러 그냥 나가서 살라고 하고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뢰도 깨졌고 그런 엄청난 사실을 숨긴 집안과 더 이상 그 어떤 인연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과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따로 연락이 와서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이었으면 설사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속이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속일 수 있었겠나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었죠. 저라고 그냥 덮어둘까라는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동안 그 여자에 대한 남편의 행동을 보자면 정말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절대 아이를 볼모 삼아 남편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시누이 짓도 저에게 하진 않겠죠. 또 제가 원한다면 나가서 쥐죽은 듯 산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 아이라는 걸 안 순간 저는 끊임없이 그 여자와 그 아이의 존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저에게 말은 저러지만 결국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런 위험과 스트레스를 감수해가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이 일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소송 없이 따로 원하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모든 이혼 절차가 끝이 나던 날 남편은 대화를 조금 할 수 있냐고 해서 둘이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속인 건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랑 하룻밤의 실수로 아기가 생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애를 낳아서 돌아온 거였다고요. 하지만 뭐라고 했든 자기 실수 맞으니 감내야 되는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 여자랑 부부로 살아라. 애기도 같이 키우는 게 어떻느냐고 했어요. 실수니 어쩌니 해도 결국 남편의 잘못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소리 말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면서요.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그 여자가 그냥 조용히 어머님의 딸처럼 살겠다, 절대 티 안 내겠다 했을 때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하면서 한편으론 언젠간 들키겠구나라는 걸 예상했대요. 뻔히 보이는 일을 왜 감춰둔 건지 남편의 속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자기 같은 남자 말고 진실되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괘씸한 것과 별개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과의 문제도 시댁 문제도 아닌데 헤어진 거였으니까요.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요. 이혼 후 남편하고는 가끔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는데 자기는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된 거 그냥 소정이랑 부부처럼 지내라고 했다는데 남편은 너무 싫어서 그냥 집 나왔다고요. 어머님에게 잃은 딸을 대신하는 자리라 생각해서 그 여자 보고 나가라 말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자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잘 지내라는 말밖에 못했고 그 후 더 이상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이혼 후 다시 일을 하며 지냅니다. 결혼 전과 똑같아요. 다만 이혼녀라는 수식이 하나 더 붙었지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고 저는 이해하지 못할 가족관계도 참 많겠죠. 그 집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냥 덮어두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 저와 남편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큰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니 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씩씩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엄마에 대한 애틋함은 누구나 있겠지만 저와 오빠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 여자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저와 오빠를 이만큼 키워주셨거든요. 오빠와 4살 터울인 제가 태어나고 두 돌이 지날 무렵 아빠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그전까진 전업주부로만 사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과 슬픔도 너무 컸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셨대요. 외할머니 집은 엄마가 사시던 곳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데다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셔서 별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친할머니 집에선 원래 결혼할 때 엄마를 반대했던 입장이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선 더 엄마를 안 보시려고 하셨대요.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오빠만 한 번씩 놀러 가고 엄마는 친가와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엄마 상황은 정말 암담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고 돈도 없는데 어린 자식은 둘이나 되는 그런 답도 없는 상황이요. 엄마는 초반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도 커서 그냥 아빠 따라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남은 오빠와 저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거나 할머니 손에 커야 될 텐데 눈치 받고 외롭게 살 저희를 생각하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엄마는 저와 오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에는 동네의 친한 이모에게 부탁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살았대요. 식당 일에 마트 일에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주는 일이 있으면 옮기고 하루에도 두세 탕 일을 뛰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보도블럭에 매질을 넣는 일도 하셨는데 떼양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다 엄청 고돼서 일을 한번 갔다 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밤새 끙끙대셨어요. 그치만 엄마는 혼자서 앓을지언정 저희 남매에겐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저희에게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뭄에 콩나듯 쉬는 날이 생기면 저희를 데리고 근처 공원이라도 김밥 싸서 데리고 가거나 박물관이라도 데리고 가시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땐 저나 오빠나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모질고 혹독하게 사셨는지요. 엄마는 저희 남매 몰래 숨죽여 우는 일도 많으셨대요. 그렇게 일을 전전하시다가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도배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일당도 괜찮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기술인데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도배 일로 정착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이 익숙치 않았던 엄마지만 악착같이 일을 배우며 돈을 버셨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던 엄마의 손은 점차 남자 손처럼 뭉툭하고 거칠어져 갔어요. 하지만 워낙 꼼꼼하고 실력이 좋은 엄마는 꾸준히 일이 많으셨고 나중에는 따로 도배 사무실을 직접 차리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예전 사진을 보면 워낙 예쁘고 여성스러우셨는데 자식 둘 먹여 살리느라 악착같이 일하시면서 어느 순간 머리도 엄청 짧게 자르시고 말투나 행동도 좀 남성스러워지시더라고요. 현장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 더욱 그렇게 변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저희에겐 여전히 다정하고 고우신 엄마셨지만요. 엄마의 노력으로 저와 오빠도 말썽 안 피우고 공부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요리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대학교도 요리 전공으로 나오고 본인이 알바한 돈과 엄마가 보태주신 돈으로 프랑스 요리학교로 유학도 갔다 왔어요. 지금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려서 대표이자 메인 셰프로 있고요. 저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걸 고마워해야 될 건 저와 오빠인데 엄마는 늘 저희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도 옆에 많이 없어서 외로웠을 텐데 원망 않고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면서요. 엄마가 저와 오빠를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사신 줄 아니까 저와 오빠는 어긋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도 자기가 요리사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는 게 자기 인생 목표라고 할 정도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서로를 아껴주며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네일 아트를 받고 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참 예쁘다며 빤히 제 손톱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엄마한테 미용실이나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하면 절약이 몸에 밴 엄마는 돈 아깝다고 싫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가는 미용실은 너무 비싸다며 원래 다니시던 동네 미용실을 꼭 이용하셨고 마사지는 자기는 그런 거 쑥스럽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뜻밖에도 제 네일을 보고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슬펐습니다. 우리 엄마도 여자고 예쁜 거, 꾸미는 거 좋아하셨을 텐데 평생 그런 욕구를 참고 사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같이 네일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휴 됐어. 이 늙고 못생긴 두꺼비 손에 무슨 그런 거라니. 그런 건 너처럼 예쁜 아가씨 손에나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손이 어때서. 아휴 이런 손으로 네일 받으러 가면 욕한다. 엄마는 손을 부끄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돈 내고 네일 받는 건데 욕은 누가 욕을 해.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한 번만 가자. 손톱 정리도 싹 해주고 예쁘게 네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무조건 나랑 가는 거야. 알았지? 제 말에 엄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굳이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우리 딸이 또 이렇게 해준다 하니 어디 한번 받아볼까? 실은 엄마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했거든. 저는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내가 알아보고 주말에 모시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SNS로 네일샵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가던 곳을 해도 되겠지만 거기는 동네에 있는 작은 네일샵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샵 자체도 엄청 작거든요. 저는 이왕 엄마에게 해드리는 거 좀 고급스럽고 좋은 데서 기분 제대로 내면서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요. 그렇게 찾아보니 꽤 괜찮은 곳을 찾아냈어요. 가격대는 보통 네일샵보다 비싼 편인데 엄마 나이대가 하셔도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마음에 든 건 위치였어요. 위치가 저희 오빠 레스토랑이랑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이래저래 딱이더라고요. 여기서 네일 받고 오빠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예약을 했고 저희 엄마가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말씀드렸고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당일날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가 급하게 도배 마무리 해줄 게 좀 있다고 급하게 일을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셨거든요. 예약 시간이 촉박해서 옷도 대충 갈아입으시고 급하게 네일샵을 갔습니다. 네일샵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이 동네 자체도 좀 비싼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일샵 같았어요. 엄마는 주차를 하고 들어가신다면서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먼저 네일샵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저 아니고 엄마인데 지금 주차하고 계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저는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엄마가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요. 수더분한 차림에 엄마가 가게로 들어오자 저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그 직원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뭐지? 싶었습니다. 저분이 엄마세요? 네. 엄마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여기 앉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저희 엄마를 쓱 훑어보는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띠껍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분명히 느끼셨으니까요.
이미 옆에서 네일을 받고 있는 다른 손님들은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는 사모님들인데 저희 엄마는 옷도 후줄근하고 화장기도 없는 데다 수더분해 보이니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돈 내, 다시. 그때까지도 설마 돈 내고 이용하는 손님인데 대놓고 저러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좀 틱틱거리면서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 손을 너무 팍팍 만지고 뒤집는 거예요.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일 받으러 왔는데 무슨 일 하는지 왜 묻나요? 저는 좀 황당했는데 저희 엄마가 웃으며 도배이래요. 오늘 우리 딸이 네일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엄마의 말에 그 직원은 아, 예 하면서 대충 대답을 하더라고요. 받으신 디자인은 있으세요? 저는 이미 그 직원의 태도에 기분은 상했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그냥 가자고 하면 엄마 기분마저 상할까봐 그냥 꾹 참고 디자인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디자인 샘플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엄마와 이것저것 고르다가 연한 스킨색의 디자인을 골랐어요. 이거 괜찮지 않아?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손님 손이 너무 까맣고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서 이 디자인하면 많이 안 어울리실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가 하며 그냥 다른 거 골라보겠다는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물론 그 디자인이 엄마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까맣고 얼룩덜룩 하다느니 대놓고 까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언짢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색을 고르시며 이건 어떻냐 했는데 파츠가 많이 붙은 좀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비웃으면서 도배일 하신다면서 이런 디자인을 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런 일 하시면 파츠들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 책임 아니고요. 저는 그 순간 확 짜증이 나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 직원은 저까지 고깝게 보더니 건성건성 네 그러더니 엄마 손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네일을 몇 번 받아봐서 아는데 정말 케어를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팍팍 함부로 하고요. 큐티클 제거하는 것도 너무 무리해서 깎아서 피도 한번 났습니다. 피가 나니 엄마가 쓰라리 하셨는데 이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손에 굳은 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큐티클이 너무 딱딱해서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 하, 진짜 큐티클 드릴이 잘 안 될 정도네요.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엄마만 아니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직원들은 손님에게 정말 친절하고 손케어도 조심조심 꼼꼼히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하필 걸려도 이런 이상한 직원한테 걸렸나 싶어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케어가 끝나고 매니큐어로 색을 발랐어요. 저는 엄마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아 있었는데 다른 손님이 왔다고 저보고 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엄마가 걱정됐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뒤에 소파에서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그 직원은 무슨 화라도 난 양 저희 엄마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굳은 얼굴로 틱틱거리며 네일 작업을 하더군요. 그렇게 네일이 다 끝났다길래 제가 엄마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애초에 엄마가 원하는 디자인하고도 너무 다른데다 젤 네일도 너무 두껍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바르면 정말 불편하고 잘 떨어지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아까 이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꾸세요? 제 말에 그 직원은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더라고요. 원래 고객님 손에 맞춰서 디자인 변경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똑같이 하진 않거든요. 이게 조금 변경이에요? 이건 너무 별로잖아요. 제가 별로라고 하니 그 직원도 얼굴을 붉히며 따지더라고요. 고객님 손이 뭉툭하고 지저분해서 내일에도 안 예쁜 걸 왜 디자인 탓을 하세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더 따졌습니다. 말 다 했어요? 그쪽이 뭔데 손님 손더러 지저분하니 뭉툭하다더니 그딴 소리예요? 그렇게 저와 그 직원이 큰 소리가 나자
엄마도 말리고 다른 직원도 와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계시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소리가 진짜 노가다에서 엉망된 손을 뭐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별 진상들 다 봐. 그 말에 저한테 그만하라던 엄마도 눈이 확 돌아서 따졌습니다.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손톱 예쁘게 다듬는 게 아가씨 하는 일 아니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손님 탓해요? 제 말에 그 직원도 따지더군요. 실력이 아니고요. 손님 같은 손은 누가 해도 별로예요. 굳은 살 덕지덕지해서 피부 다 갈라지고 이런 손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요. 진짜 손님도 가려받아야 돼. 진짜 격 떨어지게. 저는 그 말에 진짜 그 직원 머리 끄덩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머 진짜 무식하게 구는 것 봐. 손 하나라도 대봐요. 나 바로 신고할 거니까. 엄마는 저한테 참으라며 그만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면서요. 저랑 엄마가 씩씩대며 가려고 하니 돈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따위로 하고 돈을 받아? 진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서비스 받았으면 서비스 값을 내셔야죠. 설마 돈도 없으면서 오셨어요? 뭐라고? 제 말에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며 본인 카드를 탁 내려놨습니다. 계산해요. 그리고 그 직원이 계산을 하자 엄마가 카드를 빼앗듯 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가려는데 이 직원이 끝까지 손님도 남의 영업장 가실 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옷이라도 잘 챙겨 입고 오세요. 무슨 집에서 입을 법한 다 늘어난 옷 입고 와서는 다른 손님들이 보면 저희 네일샵 격 떨어진다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끝까지 사람 혈압 오르게 하더군요. 다른 직원이 그만 좀 하라고 말리며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드렸고 저와 엄마는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와 제 기분은 정말 너무 더러웠어요. 저는 엄마에게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저런 곳을 골라 엄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어요. 고급 네일샵이라고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서비스도 좋고 네일도 훨씬 예쁘게 해줄 것 같아 엄마를 모시고 갔건만 결과는 최악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오빠 가게 갈 기분도 아니라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기분 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많이 속상하신 듯 했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저 가게의 행태를 인터넷에라도 올려야 되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후에 이 네일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며 일주일도 안 돼서 미안하지만 이거 좀 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원래 다니는 동네 네일샵 가서 젤 네일 제거를 했어요. 그 네일샵 사장님은 저와 친한 분인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는 진짜 속상하셨겠다며 엄마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손 케어도 공짜로 해드린다고 하고요. 저는 고마워서 그곳에서 다시 네일 해달라 하고 비용도 지불하고 왔습니다. 엄마도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리신 듯 하고요. 저는 그 개념 없는 네일샵과 그 직원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제대로 진상 만나서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를 아득바득 갈았죠. 그런데요, 세상 정말 좁더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직원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신메뉴가 나왔다고 저랑 엄마랑 가게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가게는 기본적으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핫한 곳이에요. 예약 잡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가족인 저와 엄마가 간다고 하면 언제나 제일 좋은 자리로 오빠가 미리 빼놓았죠. 오빠의 말에 엄마와 저는 오빠네 가게를 갔는데 지나가면서 같은 건물인 그 네일샵을 보니 또 열받더라고요. 애써 모른 척하고 오빠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의 저녁 타임이 지나고 다소 한산한 시간에 간 거라서 오빠도 오며 가며 저희 테이블로 와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엄마와 제 표정이 완전 썩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엄마더러 격 떨어지니 어쩌니 했던 그 무개념 네일 직원이요.
저 여자도 밥 먹으러 왔나 싶어서 짜증난다 하던 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오빠에게 곧장 가더니 막 반갑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빠도 반가워하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랑 오빠랑 무슨 사이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빠가 그 여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더니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엄마. 그리고 서정아,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구?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알지? 실은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엄마랑 서정이 너 가게로 오라고 한 것도 있거든.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엄마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저 여자야? 봤어? 응. 같은 건물에서 네일리스트로 일하는데 오며 가며 마주치다 친해졌거든. 성격도 착하고 성실한 여자야. 인사시켜 줄게. 엄마와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마주치는 악연이 있을 수 있나 싶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잠시만 기다리라더니 그 여자를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 처음에 수줍은 얼굴로 다가오며 인사하다가 저와 엄마를 알아챈 순간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또 만나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동공 지진이 와서 저희 오빠를 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여동생이 근데 또 만나다니? 언제 만났었어? 혹시 서정이 너 여기 네일샵 가서 네일했어? 오빠의 물음에 그 여자는 막 눈알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어, 거기 가서 네일했어. 나 말고 엄마 네일. 제 말에 오빠는 엄마 손을 보더니 웃더라고요. 지금 엄마 손이 돼 있는 그 네일이야? 예쁘다. 저는 정색을 하며 말했죠. 아니, 이거 아니야. 저분이 해준 네일은 엄마가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럽다고 당장 지워달라고 해서 내가 자주 가는 단골 네일샵 가서 싹 지우고 새로 한 거야. 제 말에 오빠는 벙찐 얼굴을 짓더라고요. 하나가 네일 해준 게 기분이 더러워? 왜? 왜겠어? 품격 없고 손 뭉툭하고 피부도 얼룩덜룩 지저분한 손님한테 뭐 얼마나 예쁘고 대단한 네일을 해줬겠어. 어차피 노가다 하는 거라 금방 다 떨어질 게 뻔한데 뭐하러 공들여서 예쁜 디자인을 해주겠냐고. 제 말에 오빠가 놀라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여친이 엄마한테 한 말. 오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날 가게에서 우리 대판 싸웠는데 나 저분 머리끄덩이 잡을 뻔하다가 겨우 참았어. 오빠한테는 예쁘고 좋은 말만 하나 보네. 뒤에서는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돈 주고 네일 받는 손님도 개무시하고 막말 쩔면서 제 말에 오빠는 놀라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어. 오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그쪽이 하지 않은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오해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손에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드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때 엄마랑 그 수모를 겪은 거 생각하면 엄마랑 나는 15만 원 주고 면전에 모욕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 제 말에 그 여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어쩌다 하고 오빠도 혼란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엄마도 굳은 얼굴로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오빠는 그 여자에게 묻더군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오해가 있었는데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순간 저희 엄마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한서운, 너 성인이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는 네 자유야. 근데 엄마는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엄마 뻘 되는 사람 대놓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모욕 주고 그런 인성이 덜 된 여자는 안 만났으면 한다. 엄마 먼저 가마. 그렇게 엄마는 자리를 뜨셨어요. 저도 그 여자를 한번 노려보고는 급하게 엄마를 따라가고요.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저 여자가 오빠 여자친구냐고 어이가 없다며 집으로 가는 길에 한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자기가 나이도 있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하는데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 확신이 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엄마에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 여자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오빠가 집으로 왔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여자에게도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고 다 오해다라며 억울하다고 우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 말자고 울기까지 했다더군요. 오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했죠. 오빠, 그 여자는 진짜 아니야. 엄마 말대로 엄마 뻘 되는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고 꼽주는데 나 그런 여자 살면서 처음 봤다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러 간 거야? 예약까지 한 건데 엄마가 조금 초라한 행색으로 갔다고 그딴 식으로 구는 게 말이 돼? 그 여자 오빠 앞에서는 막 착한 척 구나 본데 보통 아니야. 엄마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제 말에 오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상처 많이 받으셨지? 당연하지. 오죽하면 엄마 성격에 15만 원이나 주고 한 네일을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워달라겠어? 볼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 상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워달라고 하시더라니까. 도대체 오빠는 그 여자 어떻게 만난 거야? 오빠 말로는 오빠 레스토랑이 워낙 핫하고 유명한 곳이다 보니 그 여자가 다른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몇 번 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빠에게 자기는 이 건물에서 네일샵 다닌다며 말도 걸고 그러더랍니다. 그 후 한 번씩 주차장이나 건물 안을 지나가면서 마주쳤고 그 여자가 오빠 마시라고 가게에 커피도 종종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빠도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다고요. 그 여자가 먼저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집적된 모양이더라고요. 잘 나가는 레스토랑 사장이라 더 그런 것도 있겠죠. 오빠는 저와 엄마 말을 듣고 그런 여잔지 몰랐다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못돼 처먹은 말을 하는 여자는 자기도 싫다면서요.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 여자는 오빠에게 다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그냥 잘 살라고 하고 연락도 일체 다 끊고 레스토랑으로 찾아와도 바쁘다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련의 아픔과 좋아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인지 오빠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못돼 처먹고 이상한 여자한테 속으면서 엮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진작에 끝낸 게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엄마도 제가 그 네일샵을 우연처럼 예약한 것도 그 여자 실체를 알려주려고 조상이 도운 일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보이는 걸로 함부로 판단하고 손님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여자라면 그 인성이 오죽하겠나요? 엄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도 오빠처럼 감쪽같이 착한 척하는 그 여자에게 속았을 테니 차라리 잘된 일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후로 저와 함께 제가 다니던 동네 네일샵에 가서 한 번씩은 네일 케어를 받으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렇게 받고 나면 엄마도 기분 전환이 되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엄마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며 추억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남매 어렸을 때 그 바쁘던 와중에도 틈틈이 박물관이며 공원이며 체험관을 데리고 다니며 추억을 쌓아주려고 노력하신 것처럼요. 저와 오빠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하셨던 저희 엄마, 이제라도 저와 오빠에게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며 아들 낳으라고 종용하는 시부모님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들 좀 낳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슨 아들 낳는 기계라도 드린 양 저를 닥달했거든요. 아버님은 가구 관련 사업을 하시고 남편도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사업은 꾸준히 잘 되는 편이어서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속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는 동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저희는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자기들 집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을 구해주신 거였어요. 말은 남편과 아버님이 같이 일하니까 같이 출근해야 돼서 그렇다는데 사실 집만 다르지 거의 같이 사는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일을 하게 되면 안 만나고 싶어도 매일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시고 살림에 대해 입을 대시고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그러더군요. 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초인종 누르잖니. 번호 달라고 안 하잖아. 내 친구들 다 아들 네 집 비밀번호 알아. 근데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 경우가 있으신 분이 틈만 나면 저희 집 와서 냉장고 뒤지고 먼지 있는지 만져보고 심지어 속옷 넣어두는 서랍까지 열어보시나요?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다 뿐이지 정말 진절머리 나는 간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이 갖는 문제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셔서 저희는 따로 신혼도 없이 임신 준비를 했거든요. 임신 기간 중 5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넌지시 힌트를 주거든요.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다 알아듣게끔은 돌려서 말을 해주죠. 저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딸도 좋은데 시부모님 생각을 하니 착잡했죠.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전하자 당연히 시부모님은 시큰둥하고요. 에휴, 그래 아들도 낳으면 되니까. 저는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또 임신을 하라는 어머님이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내가 임신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첫애를 낳고 정신없이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틈만 나면 저보고 생리 나왔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며느리 생리 언제 시작하는지까지 물어보는 시어머니라뇨.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뭐 땡전 한 푼도 없이 애 낳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이며 우리 차며 다 해주신 거 잊었어?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남들은 애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낳아. 근데 당신은 낳아만 주면 다 지원해준다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주잖아. 그리고 당신 진짜 철딱서니 없는 거 알아? 나 아버지 밑에서 일해. 근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우리 부모님 욕하고 불편하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하, 알았어. 남편은 집 주고 차 주고 월급도 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아들 타령을 해서 그렇지 남편은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육아에 관심은커녕 아이랑 잠깐 놀아주는 시간도 없었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기 바쁘지 정작 저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로 불만을 말하면 자기는 돈 잘 벌어오지 않냐고 저보고 배부른 소리 그만하래요. 솔직히 월급이라고 엄청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면서 툭하면 저 소리를 하니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둬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돌이 됐을 무렵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아이 돌 때 임신을 한 거라 둘째 아는 연년생이 된 거였죠. 저도 아들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바랬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분홍색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하기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친정에 좀 갔다 온다고 말하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온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임신해서 배부른데 여기까지 오는 거 안 힘들었냐 하시면서도 반가워하셨어요. 저희 오빠도 저 오랜만에 온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 빵집에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첫애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신세인 시댁과는 아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은 오히려 부모님이 오빠 낳고 딸을 갖고 싶어 해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나 친정 오빠도 저희 큰딸 보고 공주, 공주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왜 그러냐고, 차서방이랑 싸웠냐고 했고, 저는 사실 병원 갔다 왔는데 또 딸이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싫어하실 게 뻔히 보여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그 집 손자구만 왜 그러신데? 그러게 말이야. 요새도 그렇게 아들 타령하는 집이 있어? 그리고 네가 성별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너한테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고 오빠도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집구석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는 아들 못 낳는다고 웬 구박이야, 구박이.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자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저희 오빠 실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공고를 나왔는데 거기서도 짱 먹었다며. 오빠 친구들 하는 소리로는 소위 진짜 조폭들 사이에서 스카웃 제의까지 왔었답니다. 오빠가 진짜 제대로 나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엄마 아빠가 부모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러고 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나서 오빠가 정신 차리고 지금은 평범하게 카센터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새언니가 오빠를 꽉 잡고 살아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빠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너 그런 거 참고 살 필요 없다. 차서방 그놈하고 너네 시댁에서 그딴 식으로 너 괴롭히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아주 가만 안 있을라니까. 너는 그만해.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있지. 내가 성질 죽이고 살아서 그렇지. 저는 그 모습에 웃었습니다. 오빠 말만 들어도 고맙다. 든든해. 근데 또 그렇게 난리 치려는 거 새언니가 알면 가만 안 있을걸? 너 그러고 사는 거 알면 나보다 너네 새언니가 더 난리 칠 거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돌아가려 하니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 딸? 내가 미친다 진짜. 저는 제가 딸을 임신한 게 죄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아니, 아들 하나 임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휴, 우리 사업체 물려줄 아들 하나 얻자는 건데 그게 대단한 욕심인가 보네. 아버님은 막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축복받지 못한 뱃속의 둘째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첫째는 그래도 첫째라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둘째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머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님께 첫째 좀 맡아달라 할 테니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요. 저는 아기까지 맡기고 어딜 가자는 걸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성하셔서 일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데리고 간 곳은 한 점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점집에 온 거예요? 그래, 여기 예약 정말 어려운 곳이야. 힘들게 온 줄 알아. 여긴 왜요? 도대체 언제 아들이 들어설 건지 좀 물어보려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아나요? 어머님,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얼마나 용한 도사인 줄 알아?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네가 진작에 아들 가졌으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니? 하,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놈의 아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가 저희 차례가 와서 어머님이랑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 제 사주가 쓰인 종이를 그 점쟁이에게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들이 필요한 집이에요. 근데 얘가 내 며느리인데 딸을 낳았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애도 딸이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점쟁이는 사주도 보고 점사도 쳐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다시. 아들이 필요하다고? 예, 이미 있는데? 점쟁이의 말에 어머님과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미 있다니. 그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네. 물 건너 해외에 있어. 예? 어머님은 깜짝 놀라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해외에 남편의 아들이 있다니요. 저랑 어머님은 어버버하고 있는데 점쟁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앞으로도 아들은 없을 거야. 딸만 있는 사주야. 제가 딸만 있는 사주요? 음. 어머님은 그 말에 저를 힐끗 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남편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건 그건 알아서들 하셔야지. 나는 알려줬잖아. 그 점집을 나오면서 어머님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혼란스러워 보이고 저도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물어봤죠. 저기 어머님 혹시 건영 씨 외국에 살았었어요? 응? 아니 아니에요? 응, 뭐 여행이나 갔을까? 외국은 무슨? 근데 저 점쟁이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어휴, 뭐 개소리네. 용하다더니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어머님은 갑자기 점쟁이 말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점쟁이 말이면 팥으로 매주도 쓸 것처럼 보이셨는데 갑자기 행동을 바꾼 게 어머님도 속으로 뭔가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아,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진짜 가지가지해. 집에만 있어서 그래? 점은 무슨. 근데 그 점쟁이가 진짜 그랬다니까? 당신 외국 나가서 살았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선.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더 웃긴 건 그 후로 어머님이 한동안 저희 집에 잘 오지도 않고 더 이상 저한테 아들 타령도 안 하는 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 친구 중에 흥신소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오빠는 자기가 뒤를 캐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쟁이 말 한마디 듣고 너무 야단 법석인가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를 속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오빠 친구가 알려준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상을 제가 다 알려줘서 오빠 친구가 남편의 과거를 다 캐봤는데 대학교 때 1년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비행 경비 주며 부탁해서 필리핀까지 갔었답니다. 거기서 남편 다닌 어학원 등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만났던 여자를 찾게 되었대요. 그 어학원에서 튜터로 일하다가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현지 여자고 아들도 있다고요. 그 친구분은 그 집도 찾아갔고 아들 사진도 찍어왔는데 저희 오빠가 아들 사진 보고 기함을 했다고 합니다. 코피노인데 얼굴이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이랑 똑 닮았더래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건 차서방 그 새끼 아들 맞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 몇 년 전까지 생활비 붙여줬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오히려 오빠 친구더러 남편 연락처 달라면서 그랬대요. 왜 약속과 다르게 생활비 안 보내주냐고. 오빠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찾아가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일단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남편이랑 똑 닮았더라고요. 외국 어학연수 시절 현지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생활비 주다가 일방적으로 끊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일어나다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 있을까 싶어 남편이 무섭고 그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차서방 그 자식 가만 안 둔다고 서류 들고 아버님네 가구 판매점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일단 참으라고 말렸는데 오빠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버님네는 가구 공장을 끼고 바로 옆 가구 판매점이 있는데 남편은 그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오빠는 남편 보자마자 멱살 잡고 애까지 낳은 주제에 속였냐고 사기꾼 새끼라고 욕하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까지 오셔서 저희 오빠더러 신고할 거라고 놓으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던 직원들까지 다 말리고요. 오빠가 저희 시부모님께 그러더군요. 사돈 어른들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남의 집 귀한 여동생 데리고 가서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해놓고 알고 보니 차서방 이 자식 필리핀에서 이미 애까지 있었네요. 어떻게 이런 걸 속입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몰랐던 일인지 놀라고 어머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이게 뭔 소리냐고 하고 저희 오빠는 서류 던져줬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그토록 원하던 손자 사진 있으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아니, 애초에 필리핀에 있는 손자 데리고 와서 키울 것이지 뭐하러 남의 귀한 여동생을 그렇게 잡습니까? 아버님은 허겁지겁 서류 열어보고선 사진에 놀라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아, 니네 오빠 좀 말려. 이게 무슨 깡패짓이야. 하지만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깡패? 우리 오빠가 깡패면 너는 사기꾼의 싸티충이니? 뭐? 싸티충? 그래, 너같이 싸질러 놓고 도망가는 인간들 보고 그렇게 말한다더라. 책임감도 없는 마마보이 새끼. 제 말에 어머님은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너 말 다 했어? 네가 딸을 못 낳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야? 끝까지 제 탓이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바로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바닥으로 꽂았어요. 저희 오빠도 조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 이 깡패들이 진짜?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공부하라고 보내놓은 어학연수에서 현지 여자 임신시키고 애까지 낳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몇 년 전까지 돈도 붙였대요. 저한테 깜쪽같이 속여놓고 누가 누구더러 깡패래요? 오빠랑 제가 깡패면 어머님하고 그쪽 아들은 사기꾼이에요. 너 말 다 했니? 나도 몰랐어. 이제 아셨잖아요. 그때 점쟁이 집 가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보고는 외국은 여행밖에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뻔뻔하시네요. 1년간 어학연수 간 건 외국에서 산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발 빼매놓고 뒤에서는 다 찾아보셨죠? 아니면 남편하고 진작에 짝짝꿍 하셨어요? 어머님은 부들부들 거리시고 아버님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시고 저는 소리를 질렀더니 배가 갑자기 땡겨서 배를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원하는 손자 필리핀에 있어요.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노래 부르던 손자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키우세요. 저는 제 딸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야, 너 내가 소송 다 걸 거야. 그리고 양육비도 똑바로 보내. 필리핀에 있는 그 여자처럼 그딴 식으로 보내다 말면 나 가만 안 있어. 제 말에 저희 오빠도 말하더군요. 내 동생 하는 말 잘 들어라. 법보다 무서운 게 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빠 차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오빠는 너무 울면 뱃속의 아기한테 문제 생긴다고 그만 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울음은 남편과 헤어져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벗어나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오니까 이상하게 가슴속에서 해방감이 느껴져서 울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는 길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 후로 저는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그보다 많은 돈을 제시하며 협의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낳을 때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집 식구들과 소송하며 엮이고 싶지 않아서 약속된 돈과 양육비에 대해 확실히 지급할 것이라는 공증을 받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둘째도 낳게 되어서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오빠네 가게 일도 돕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의 삶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건너서 들은 남편 얘기로는 그 아들만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더니 결국 해외에 있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제 알 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늘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고 친정 식구들과 저희 딸들을 키우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딸들도 더 이상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딸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